디자인 전공 김민정입니다. 영화 회화를 훔치다라는 제목으로 영화와 회화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화와 회화라는 매체의 특성과 이미지 표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드레 바쟁은 그림의 프레임은 공간을 내부로 향해서 편극화시키는 데 비해 스크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은 반대로 우주 안으로 무한히 연장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프레임은 구심적이요 스크린은 원심적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앙드레 바쟁의 말처럼 영화의 기본적인 요소는 프레임이고 회화의 기본적인 요소는 캔버스입니다. 원근법의 경우 회화에서는 하나의 시점을 가지나 영화에서는 숏들의 구성에 의한 연속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점을 통해 끊임없이 거리 변화를 시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원근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화는 시각 이미지에 의존하는 매체이지만 영화의 경우 시각 이미지와 청각 이미지를 동시에 활용하는 매체입니다. 그리고 회화는 비서술적인 매체이지만 영화는 스토리라인을 갖는 서술적인 매체입니다. 이런 특성을 갖는 영화와 회화의 역사적인 유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코 동굴벽화에서처럼 회화는 인류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회화는 시대적 흐름과 역사적 사조와 함께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런 회화는 사진이란 매체의 등장으로 큰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이미지의 단순한 재현을 탈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가들은 어떻게 하면 똑같이 그릴까가 아니라 어떤 것을 표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회화는 근현대 사상과 철학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영화와 서로 많은 것을 주고받으며 변화하여 왔습니다. 사진의 등장 이후 사람들은 그 사진을 붙여서 움직임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왼쪽에 말이 움직이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것이 최초의 영화적 형태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이드워드 머이즈 브릿지의 주프락시스코프입니다. 여러 개의 사진을 붙여서 마치 말이 움직이는 듯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화라고 말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초의 영화라고 불리우는 르미에르 형제의 작품입니다. 기차의 도착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영상은 흡사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모네의 생라자르 역이라는 작품을 연상시킵니다. 최초의 영화는 아직 영화만의 미학이 성립되지 않아서 회화의 프레임이나 구도를 차용하여서 영화에 표현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회화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끊임없이 동시대의 회화나 다른 예술 분야와 인터랙션하면서 그 자체의 미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와 회화와 어떻게 인터랙션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회화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영화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것은 짐 샤먼의 로키 호러 픽처쇼입니다. 초반부 결혼식 장면에서 제니카 브래드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뮤지컬 장면에서 회화의 낯익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에서 한 쌍의 중년 부부가 코러스 역할을 하는데 이 구도는 그랜트 우드의 아메리칸 고딕에 등장하는 부부를 채용하였습니다. 아메리칸 고딕은 세계대전의 승리 이후 다른 문화가 미국에 유입되는데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서 미국의 보수주의 선두에 선 기성세대의 모습을 경직된 포즈와 딱딱한 표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유쾌한 음악과 춤이 넘실대는 뮤지컬 장면에 딱딱하고 경직된 표정의 부부를 등장시킴으로써 아이러니한 유머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 really love the
다음 보실 영화는 지비아 진제프의 귀향입니다. 이 영화에서 안드레아 만테냐의 죽은 예수의 구도를 그대로 차용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전형적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12년 동안 집을 떠나 있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집에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 집의 큰아들은 성경의 창세기처럼 아벨과 같고 작은 아들은 카인처럼 반항적입니다. 영화는 이 둘 사이에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아버지는 돌아와 지쳐 잠을 잡니다. 이런 아버지의 방문을 열지 말라고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당부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12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방문을 열게 되고 이 장면에서 안드레아 만테냐의 죽은 예수처럼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아버지는 극단적인 원근법을 통해서 푸른색 시체처럼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곧 아버지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ll my life, my father was only photographing the apple. The dream that had vanished. He left us 12 years ago. It's always been me, my older brother Andre, and Mom. But even without a father, we're still a family. In a million years, I never thought that he'd return. Was it out of love? Or to punish us? Was it to teach us to be men? Or for another reason? Kept secret. We would always ask ourselves, why did he come back? It was strange and afraid. But also what did he do to us? After I left, something happened. Something that would change us forever. Something we would never forget. 다음은 알렉산더 페인의 About 슈미트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다비드 마라의 죽음을 착용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한때 잘나가던 보험회사의 중역 슈미트가 정년을 맞는 과정에서 아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딸은
딸은 철없는 딸은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딸의 결혼을 둘러싼 갈등을 블랙 코미디로 표현하였습니다. 슈비트가 흥에 겨워 목욕하는 모습을 마라의 죽음의 한 장면처럼 묘사하였습니다. 감독은 죽음을 앞둔 철없는 노인을 풍자하기 위해서 걸작을 화면에 끌어들였습니다. 영화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터 그리너웨이의 영국식 정원 살인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제목에서는 영국식 살인사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제를 그대로 번역하자면 고용된 자의 계약입니다. 여기서 피터 그리너웨이는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카라바조의 회화 양식을 차용하였습니다. 카라바조는 하나의 조명에 의한 주제를 강조하고 주제에서 벗어나는 풍경과 같은 배경을 생략하고 드라마 같은 극적인 화면 구성 등으로 바로크 시대의 자연주의 화풍을 연 창시자입니다. 영국식 정원 살인사건의 대략적인 스토리는 중년의 귀부인 허버트가 유명 화가의 네빌의 그림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림값뿐만 아니라 사적인 쾌락도 제공한다는 괴상한 계약을 맺는 데서부터 영화는 시작합니다. 감독은 영화의 초반부에 촛불을 통해 하나의 조명으로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고자 하는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이 감독은 미술학교 출신의 감독인데요. 이 감독과 비슷한 시기에 데이빗 린치 감독도 비슷한 형태의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이 감독의 등장으로 내러티브 중심의 기존 영화 미학에서 이미지 중심의 미학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o an unorthodox agreement that would discredit the The conditions of the agreement, Mr. Noyes, are my services as draftsman for 12 days for the manufacture of 12 drawings of the estate in the gardens, parks and outlying buildings of Mr. Harris. The sites for the 12 drawings to be chosen are fine discretion, but only advised by Mrs. Harris. for which 다음 작품도 그리너웨이의 작품인데요. 한 개의 A와 두 개의 O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는 베르메르의 작품인 붉은 모자를 쓴 소녀를 차용하였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외과 의사가 등장합니다. 이 외과 의사는 정부인 간호사가 있는데요. 그녀는 늘 베르메르의 붉은 모자를 쓴 소녀처럼 눈부시게 크고 붉은 모자를 쓰고 등장합니다. 자기가 수술한 환자인 알바를 사랑하는 의사는 알바 옆에 붙어있는 쌍둥이 형제를 매우 눈에 거슬려 합니다. 그래서 붉은 모자의 여자에게 쌍둥이를 병실에서 멀리 떨어뜨리라고 부탁합니다. 베르메르의 그림에 등장하는 붉은 소녀를 그리너웨이는 정부로 해석하였습니다. 소녀답지 않게 약간 벌리고 있는 입술이나 붉은 모자에서 풍겨져 나오는 묘한 표정 등에서 소녀가 아닌 관능적인 여인의 모습으로 베르메르의 작품을 해석하였습니다. 이런 해석을 자신의 영화에 투영시켰습니다. 영화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피터 그리너웨이 흥미로운
찾게 되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그리너웨이의 미디어 아트 작업인데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원작과 동일한 사이즈로 리프로덕션한 작업입니다. 이 작품에서 빛의 흐름을 통해서 스토리 라인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피터 그리너웨이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업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회화